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술,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역사에 관심이 없었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역사라는 학문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어떤 강의를 제대로 들은 일도 없고 책도 변변히 읽은 일이 없는데, 미국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하다가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동양사, 특히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하는 동안에 원래 제가 제일 먼저 연구한 것은 청일전쟁 1894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청일전쟁 때의 한국의 개혁운동, 가보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한국에 명멸했던 여러 지도자들, 사상가들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제가 미국 갈 때는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 독재자, 한국의 말하자면 한국 역사를 말하자면 한국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아주 역사의 반역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이승만이 남긴 쓴 글이라든가 또 그의 업적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신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 등등, 한국에서 알았던 그것이 크게 수정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승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1986년인가에 85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되시는 분이 이름이 이인수 씨인데, 이인수 씨가 자기 집에 나를 초청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료가 자기 집에 있는데 좀 볼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물론 난 관심이 많다고 했더니 자료를 내놓고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엄청나게 좋은 자료들이 많고, 아까 잠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사진 자료, 한문 영문으로 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 자료를 좀 정리할 용의가 있냐고. 그래서 물론 내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그 문서를 전부 다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의 역사학자로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문서를 전부 다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난 셈입니다. 근데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정리하는데 한 15년이 걸렸어요. 예. 여하튼 원래 나는 여러분들처럼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고, 특히 현대사에 대해서는 모호한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승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밥벌이에 혹은 출세에 필요한 공부들을 열심히 해요. 의학, 법학, 무슨 상업 등에 관련된 이익 추구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방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한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주 적습니다. 예, 그거 해봐야 출세에 도움이 안 되고 하여튼 돈도 못 벌고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한국의 현대사는 한국 사람들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훌륭한 역사학자 또 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책, 현대사에 관한 책들은 말이죠, 아주 왜곡된 게 많아요.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결국 한국 사람들이 연구 안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고 일본 사람이 해가지고, 사실은 한국 현대사는 미국 학자들이 쓴 것 혹은 일본 학자들이 쓴 것을 여기서 이제 소화해가지고 적당히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에 관한 것이건 무엇에 관한 것이건 간에 하여튼 한국의 현대사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최고의 두뇌가 연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이 오히려 더 열을 많이 올려가지고 연구한 셈입니다. 나는 미국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한국 사람이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자고 남이 쓴 걸 가지고 자꾸 운동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 이거는 자기 혼을 빼앗긴 그런 인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승만을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했냐 아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에 말하자면
선두주자라 할까요? 인도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역사 지식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역사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은 우선 북한을 아까 보니까 김성욱 기자께서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북한을 선점하라 했는데 북한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 역사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지피지기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은 이제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피하고 지기인데 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북한을 잡고 한다. 그걸로서 이제 통일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야 우선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통일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몰라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은 난 주로 한동대학에 한 2년 전에 가서 가르치기 전까지 연선대학에서 주로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쳐 왔는데 미국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가 한국 사람이 쓰는 교과서보다 현대사, 한국 현대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책이 교과서가 그리고 그 미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이 한국 학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현대사 특히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걸 계기로 해서 현대사에 대한 진짜 한국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그런 입장을 굳힌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짧지만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작은 충격을 주기 바라고 또 여기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또 자극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국 역사를 알다 보면은 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밖으로 퍼져서 결국 밖에 통일운동 하는데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주로 두 주제예요. 첫째, 이승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던가 보통 사람들이 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이승만을 진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승만은 그 나쁜 놈 뭐 미제 앞잡이 뭐 그렇게 저도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승만은 연구해 보니까 제가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한국에는 역사학자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국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자료를 한 50년 동안 손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냐, 내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이승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럼 이 이승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어떠한 인물이었나? 이승만은 말이죠. 우선 그 가정 배경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승만은 조선 왕조의 건국 조선왕국을 건국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18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조의 아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됐고 또 태종의 아들 중에 이제 세종도 있고 이제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원래 임금이 되도록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태종이라는 임금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동생을 이제 골랐는데 그 동생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세종의 형님되는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양녕대군은 지금 그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숭례문, 남대문문의 숭례문이라고 간판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붓글씨도 잘 쓰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동생, 나중에 세종이 된 동생이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만 왕위를 뺏겼어요. 여하튼 그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이승만은. 그런데 그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해가 지나면서 관직도 얻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아주 가난해져가지고 이승만의 가정은 14대도 때부터 황해도로 이사가가지고 이제 황해도 평산 지역에서 이제
무슨 능지기 같은 직책을 얻어가지고 근근히 사는 아주 몰락한 왕족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무 그 관직을 얻지 못한 말하자면 일종의 백수라고 할까요? 어서 표현으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과거 시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다 포기하고 그냥 산천을 유람하면서 이 지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를 쓰는 자리, 집 짓는 자리 같은 걸 알아줘서 이제 돈 좀 받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태어나서 잘하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애가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만 3살 때 그 어머니는 그 동네 훈장의 따님이기 때문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승만은 그 집에 6대 독자예요. 6대 독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좋은 학교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과거에 학교 갈 수 있을까 해서 서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4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서당을 다닌 겁니다. 서당을 몇 군데 다녔는데 제일 마지막 다닌 서당은 여기 저긴데요 도동서당 힐튼 호텔 자리에 있었던 서당을 다녔어요. 여하튼 그 도동서당이 이승만이 다닌 마지막 서당인데 이승만은 서당에 다닐 때 과거 공부를 하는 거죠.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 이제 1년에 4번인가 도강이라고 하는 그 시험, 종합시험을 칠 때 항상 장원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합격을 못했어요. 근데 과거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갑오경장을 통해 과거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승만은 과거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공부한 것이 말이죠.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한학에 아주 능통했어요. 중국 역사, 유교, 또 중국식 문장 혹은 시문 작성법 등에 있어서 말이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문의 세계에 말이죠. 완전히 몰입했던 학자로서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달리 이제 출세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져서 일본이 이기고 하는 바람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 일본, 즉 서양화가 돼가지고 강해진 일본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서양을 알아야 되는 시대인데 이제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문을 잘해야만 출세하지 이제부터 영어를 잘해야 출세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에는 배제학당은 신학과와 한문과와 영문과가 3가지가 있었어요. 이승만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1895년부터 이름을 영어로는 배제 칼레지라고 그러는데 그 배제 칼레지에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간 셈이에요. 현재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으로 영어를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하는 학생이 된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머리가 하도 좋아서 그 교장 아펜젤러라는 교장 선생이 그 학교에 신입생의 교사로 티처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아예 그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한 학기 지난 다음부터 벌써 선생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승만이 그 학교에 들어가지고 영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고 있던 서재필이라는 한국 사람 의사, 미국에 가가지고 최초로 의사 자격증을 얻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개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배제학당에 하자면은 강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세계지리, 세계 역사, 정치제도, 정치 사상 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승만이 그 강의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인데 그만 그 서재필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혁명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은 2년 하고 공부를 2년 하고 졸업을 했는데 배제학당 졸업할 때 이승만은 그 졸업생 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뽑아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미국식 소위
졸업생 대표 연설자 바레딕토리언이라고 미국에서는 바레딕토리언으로 뽑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이스만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명의 하객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차관급 관료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 그 미국 선교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영어로 연설했는데 그 제목이 아주 이승만의 운명을 결정지는 그런 제목인데 The Independence of Korea, 조선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연설을 했어요. 이승만은 사실 그 영어 연설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다 죽은 사람. 여하튼 이승만이 그 졸업을 그렇게 한 다음에 서재필이 설립한 독립협회에 가담해가지고 거기에 독립협회의 청년층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서재필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중을, 국민들을 빨리 개몽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하여튼 일본을 따라잡는 하여튼 그 동양의 말하자면 진짜 진정한 독립국가를 만들려면 하여튼 그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 첩경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만은 학교에 있을 때 이미 그 토론회를 서재필이 만든 토론회에 서기를 하면서 토론회에서 토의한 것을 다 정리해서 내는 잡지, 협성회라는 잡지에 주필이 되어 있었고 독립협회에 가담한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사장이 돼가지고 매일 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했어요. 그때 나이는 여러분들 여기 평균 나이가 나이는 한 23, 4세 되는 나이에 신문사 사장이 됐습니다. 매일 신문을. 그러면서 이제 가도 연설 같은 걸 많이 하고 하여튼 그 학생들 데모, 그 청년들 데모를 주동하는 인물이 됐는데 그 청년들을 이끌고서 주로 종로에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책을 시정할 사항을 거기서 이제 데모 행진을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데모를 그때는 만민공동회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같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만민공동회에 이승만은 총대, 요새 총대맨다는 말이 거기서 난 거예요. 총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서재필 등 그 근대적인 사상의 사상가, 그러니까 서재필 이외에 일본에서 온 박영효와 그 무리들이 하여튼 한국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식의 입헌군주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주 쇠약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은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절대군주제 때문에 그렇다. 절대군주는 군주 하나가 잘나면은 다행인데 못난 사람이 군주가 된다는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군주제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영국이나 일본식의 임금은 그냥 명예직을로 말하자면 모셔놓고 실제로는 모든 그 정책 결정과 그 시행을 마저 내각에서 하는 제도. 그게 이제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채택한 제도라면 영국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한국도 그런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이승만은 그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박영효 일당의 굿데타 음모에 가담했어. 박영효와 그 무리들이 말이죠. 한국의 제도를 그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박영효가 총리 대신이 되고 하여튼 뭐 하는. 근데 그러려면 고종을 폐위시켜야 돼. 그래서 고종의 아들을 이제 의화부인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 밑에서 실권은 박영효와 이 새로운 사상을 가진 개혁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彼는 굿데타 음모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거기 청년 동원 책을 맡은 사람으로 가담했다가 그 굿데타가 그만 미리 만약에 발설이 돼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승만은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집회제학당 졸업하고 아주 가장 과격한 정치 업무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감옥은 처음에는 자기는 사형언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임금을 폐위시키는 음모였으니까 임금이 가만두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제 감방에 그 경무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현재 시용
감방이랄까, 거기에 구치소에 겨울날, 지금 1월인데, 그때 이승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12월하고 1월. 아주 추운 날 그 감방에, 아주 추운 감방에 혼자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제 사형 언도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기독교 교인이 됐습니다. 이승만은 대저학당 다닐 때 매일 아침에 열리는 예배당에는 매일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도가 돼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약속하기로 대저학당에 가더라도 야소변은 절대로 안 믿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대저학당 다닌 동안에는 기독교에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사형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 아주 머리를 숙이고 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옵소서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철저한 기독교 교인이 됐습니다. 이승만 하여튼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말하자면 도와줘가지고 이 고종한테 탄원을 하고 뭐 하여튼 개입을 해서 이승만은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종신형 징역을 받았어요. 평생 이제 감옥에 있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계속 언더우드라든가 그런 선교사들이 고종 측근한테 말하자면 접근해가지고 이승만 아까운 인재라고 자꾸 탄원을 해가지고 이승만은 4번, 정부 합의 4번 감형 조치를 받아서 결국 5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감옥의 위치는 그 당시 감옥의 위치는 현재의 동아일보와 영풍문고 사이에 있었어요. 감옥이 그때는 한국의 감옥이 서울에 아주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의 그 감옥이 지금 서점으로 옮긴 거예요. 여하튼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서 5년 8개월 동안 정치범 생활을 했었는데 그 감옥은 그 내부가 뭐 형편없이 하여튼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음식도 아주 굉장히 나쁜 음식 만드는 그런 생지옥인데 이승만은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첫째 이승만은 들어가서 성경반을 조직했어요. 아주 그 간수들 중에도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에 자기 아들, 자기 자신 등이 이승만한테 성경을 같이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치범들이 또 많이 잡혀 들어오는데 그중에 이상재, 김정식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내주는 중국의 상해에서 출판된 일본의 또 요코하마에서 출판된 기독교 관련 저서 그리고 중국의 개혁운동, 중국의 강유희, 양계초 등이 말하자면 실천하고 있던 개혁운동 등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중국 상해 그 미국 선교사들이 출판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모아서 이승만한테 감옥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서 출판된 책, 그러니까 중국서 출판된 책,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독립신문 등등을 이제 모아서 영어로 된 책, 한문으로 된 책 등을 모아가지고 이승만한테 갖다 줬는데 이승만은 그걸 가지고 감옥 안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정치분들끼리 그것도 나누고 있어요. 그 학교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 중에 말하자면 일본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혹은 또 그 사람들의 자제들, 또 죄수들 중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일본어, 한국어 물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와 더불어 이제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학교 시간이 남으면은 한수도 짓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발간된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번역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나오니까 나중에는 영한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한국 사람 중에 처음으로 영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 가지고 그 영한 사전을 A부터 A, B, C, D, F까지 만드는 원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승만이 저런 작업을 감옥에서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영한 사전 만드는 편찬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너일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청일 전쟁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한국은 다시 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 말하자면 전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에서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전 만들 때가 아니다. 한가롭게 사전 만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죠. 그게 그 이승만이 출판한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또 유명한 책인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2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에,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다 한 권 썼어요. 그 책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4개월 만에 끝났어요. 여하튼 이승만은 감옥에서 했던 책도 쓰고 그 사전도 만들고 한수도 많이 짓고 말이죠. 번역도 많이 하고 학교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성경관 운영하고 그리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 나중에 그 정부의 간수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또 인도하도록 해가지고 예배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감옥이 완전한 생지옥이 하여튼 추악하게 앉을 자리도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여기 이런 자기 여기 사람들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이제 자들은 눕지도 못하고 천정에서는 그냥 빈대가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생지옥이 이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가 부르고 뭐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완전히 복당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자기는 자기가 남긴 그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초고가 있는데 그 초고에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완전히 행복한 그런 경험을. 그래서 그 감옥을 자기들끼리는 복당이라고 불러서 복을 받아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고 감옥을 나와요. 1904년 8월에 노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아직 진행되는 시점에 감옥에서 추록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본 군대가 서울을 이제 장악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좋게 보는 개혁당 사람들이 집권을 했어요. 그중에 민영환, 한규설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이승만을 추록시키게 한 거예요. 이승만을 그 사람들이 추록시켜가지고 민영환, 한규설, 한규설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을사보호조약 때 그러니까 이등박 문의가 이제 강제로 대신들 모아놓고 보호조약에 도장 찍으라고 임금의 도장 가져와서 찍으라고 할 때 반대한 사람이 한규설이에요. 딱 한 사람 참정 대신 한규설이 있다 이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인데 여하튼 그 한규설과 민영환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한국에 이제 국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니까 자결한 이 두 사람이 이승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승만을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좀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밀사로서 선발해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어요. 졸업할 때 영어로 연설했고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신문과 잡지를 말이죠. 꼼꼼하게 읽으면서 좋은 표현들은 전부 다 한문 공부할 때 외듯이 다 외워버린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어 실력이 또 부천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영환 한규설이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약을 맺은 미국만이 우리를 이제 일본의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구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위정자한테 전쟁 후에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할 밀사로 가게 된 겁니다. 이승만이 이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미국 국무장관도 만났는데 그 외교에 실패했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재미난 얘기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밀사로서의 그 외교 사행에는 실패했지만은 이승만은 이왕 미국에 온 김에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사 BA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총장 되는 사람은 이스만이 그러니까 변제 학당을 설계했고 또 이스만이 추천상을 좋은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는 한국에 가서 기독교 교육에 말좀 헌신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니스터리얼 스칼러십 말하자면은 목회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스만은 이제 한국은 이제 다 망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기는 앞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총장한테 해가지고 목회 장학금을 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다녔습니다. 졸업했어요. 그런데 졸업할 무렵에 자기가 미국에 있는 자기 스승 서재필 씨한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내가 지금 곧 졸업하게 되는데 조지 워싱턴. 당신 생각에 내가 대학원을 간다면 어디에 가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서재필 씨가 하버드를 가라. 가서 MA를 하라고. MA는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MA까지만 하라고. 근데 전공 분야는 전공은 역사학을 하라고 그랬더라고 서재필 씨가. 지도자가 되려면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여튼 리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기 하버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 대학원에 가는데 자기 스승은 MA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PhD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 교무처장한테 쓴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더니 빨리 돌아가야 됐더니 2년 내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마치 교수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동양서 넘던 사람이 2년 하버드에서 박사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교수들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와서 MA 와서 공부해보고 지가 1년 동안 해보면 안다. 그러니까 한 다음에 실패하면 원래 원점으로 워싱턴 대학에 가서 거기서 박사를 하고 자기 이스만의 편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버드에서 2년 내에 박사학위 못하면 나는 워싱턴 대학에 나와서 여기서 박사학위 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 교수들은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렇게 썼거든. 그래서 한 1년 와서 해보라고 하는 조건으로 MA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이스만이 하버드에서 1년에 끝나지 못했어요. 아니 1년에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한 4과목인가 그 중에 한 과목에 D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버드에서 2년 동안에 박사학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전학을 한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원래는 프린스 대학을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콜롬비아, 시카고 다 여러 개 어플라이 했는데 딱지 맞았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스만이 콜롬비아 대학에 어플라이 할 준비로 뉴욕에 가서 거기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홀, H-A-L-L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난 그 사람이 그때 미국의 장로교 선교부에 장로교 선교부가 그 뉴욕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그 건물 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홀이라는 선교사가 이스만을 알아봤어. 당신이 이스만이 아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홀 목사인데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당신을 봅니까? 당신 유명한 한국 청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자네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지금 박사과정에 앞으로 해놓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중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콜롬비아 대학은 너한테 안 맞는다. 내가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에 자기한테 맞는다고 말이야. 자기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교도 내가 홀 목사에 대한 그 자료를 다 뒤져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MA도 하고 또 옆에 신과대학에서 또 신학 학위도 받았더라고. 그런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있다가 이제 국립과서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홀이라는 목사가 내가 내일 기척교를 사줄 테니까 프린스턴 대학 정부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홀이 직접 이스만을 데리고 대학원 원장한테 가서 이 이스만 대단한 인물이니까 다들 그러고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이스만은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서 대학원 원장을 만난 다음에 집에 와서 쓴 편지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 남아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버드가. 나는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2년 내에 박사학위를 해야 된다. 2년 내에 박사학위를 할 수 주겠느냐. 그랬더니 대학원 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답을 썼어요. 그 조건으로 갔어요. 2년 내에 박사학위 끝냈어요, 이승만. 과연. 이승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세 개를 다녔는데, 하버드 대학은 나중에 썸머스쿨에 가가지고 B 학점 맞으고서 이제 다른 방어티까지 B로 거쳐가지고 그 석사 받아서. 미국의 인류대학 세 군데에서 말이죠. 5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았어요. 이승만.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엉터리냐면 그렇지 않아. 잘 썼기 때문에, 그 대학원 원장 딘 웨스트라는 사람이 하도 잘 썼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해줬어요. 이승만은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국제정책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얼마나 영어를 잘했으면, 그리고 또 그 분야가 국제법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인데 전공을 국제법을 했고 부전공은 이제 외교학을 했고, 또 그러니까 이승만이 공부한 것은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는 주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 특히 미국 독립운동사, 그리고 영국 헌정사, 그리고 이제 외교학, 철학사, 그리고 이제 국제법. 이제 주로 프린스턴에서 국제법 교수 밑에서 이제 국제법 발달사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하튼 이승만은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옥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에 철저했고 성경을 철저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신구약을 뭐 여러 번 읽어요. 미국에서 미국 역사, 영국 역사 등을 하면서 역사학에 환히 동양 역사는 뭐 한문 공부할 때 다 알아요. 중국. 그런데다가 외교학 국제법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 중에 아주 넓게 통달을 했는데 미국사 공부한 것은 말하자면 그 집약해서 말하자면은 한국의 독립에 필요한 학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사, 영국의 헌정사, 그 다음에 외교학, 국제법. 이 합해서 보면은 이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하도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어 그 박사학위 논문 상당히 잘 썼어. 그 이후에 영어 책을 한두 개 더 쓴 일이 있는데 이승만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 사람보다 미국의 인류 정치가와 학자에 비해서 손색이 전혀 없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보통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미국의 보통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아. 국제법의 전문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에 완전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승만은 진짜 대단한 연구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 감옥생활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승만 지금 보고 느껴지는 그 크로놀로지컬 시대순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그러니까 언론인, 학자, 교육자로서 어떤 업적이 있느냐,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업적이 있느냐, 그 외교 독립운동의 업적은 뭐가 있냐면 요약하자면은 이승만은 미국 가기 전 혹은 미국 가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에 사장을 했고 미국 가서 나중에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주필 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고 하와이 가가지고 한국교육 핍박이라는 책을 썼고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41년에 또 책을 두툼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이게 이승만의 대표적인 영어 저작이에요. 그건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Today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일본 내막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Japan Inside Out을 여러분들이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영어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책 중에 해방 이전에 한국 사람 책 중에 나는 이게 영어로 쓴 책 중에 이게 제일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사람이 해방 이전에 쓴 책 중에 나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가장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미국 가서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는 것은 미국의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거기에. 아무도 읽지는 않았어. 내가 우연히 말이지. 독립정신이 있길래 이게 이승만이 쓴 거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잘 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쓴 책이건 영어로 쓴 책이건 이승만은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한국 사람 독립운동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사람 대통령 중에도 이만큼 말이죠 책을 쓰고 자기 사상을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요령 있게 문자로 표시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도 이렇게 많이 하여튼 몇몇 박사학위 가진
대통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로 윌슨, 이스만의 스승이었던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이 그랬지만 그 책의 분량은 이스만만 못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만은 이 언론인, 학자, 교육자, 개별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미국의 인류 지도자도 따라가지 못할 만한 수준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나도 살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읽을 실력이 없으니까 읽지도 안 해가지고 이스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상당히 잘 쓴 책이지만 이스만의 4.19 때 쫓겨나간 학생들 때문에 쫓겨나간 다음부터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아주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휴지통에도 넣어버린 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뭐 여기 이제 신입생들 무슨 읽어야 되는 무슨 한국의 명저 그거 할 때 독립정신이 언급된 그 목록은 대학에서 그렇게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필독 써져. 거기 독립정신이 들어간 명단을 낸 대학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19세기, 20세기 말에 쓰여진 한국 사람들 중에 이게 제일 잘 썼어요. 제일 잘 썼어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뭘 했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다면 이건 대단한 명이에요, 미국 사람. 근데 미국에 딱 앉아가지고, 나처럼 교수 생활하다가 무슨 기독교 단체 가서 무슨 높은 직위를 얻으면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이스만 하여튼 이 편안한 일상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맨날 한국의 독립.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는 끝에 한국에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청년들한테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자기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한테 편지를 써서 서울에 가서 좀 일거리를 내가 하는 일거리를 좀 마련해달라 해서 결국은 서울에 언더우드가 이사로 있는 YMCA의 영어로는 Student Department Secretary 학생 담당 세크레터리니까 우리 석인데 하여튼 총무 학생 담당 총무로 취직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경과 국제법과 미국 역사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각 사립학교 간에 기독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시킨다든가 또 교회 가서 설교하다든가 그런 일을 하다가 둘째 해에는 이스만은 한국에 앞으로 그때 자기가 돌아왔을 때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완전히 전락한 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1910년에 식민지로 만드는 이스만은 그 식민지가 된 지 한 달 반 때 지나서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독립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주 먼 훗날 되는 거니까 이스만은 앞으로 독립의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국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말하자면은 중생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여튼 앞으로 새로운 국가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멤버로 기르겠다는 생각에서 YMCA에서 교육을 한 겁니다. 근데 서울의 학생들을 상대로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에 YMCA 조직망을 구상을 하고 자기가 한 2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립학교에 가지고 연설해서 자기가 연설을 남쪽으로는 광주, 부산 등지 끝이 가고 북쪽으로는 평양, 개성, 원산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서를 쓰고 보니까 한 7,6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자기가 강연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한 끝에 그런 투어가 끝난 다음에 개성에서 윤치호라는 기독교 선배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앵글로 코리안 칼리지 영어로는 그런데 한영서원, 한국 영국 서원, 영국식 서양식 학교를 윤치호 선생이 설립한 게 거기에서 말이죠. 전국의 기독교 학생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큰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부흥회는 윤치호와 이스만이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유명한 부흥사를 두 사람 모셔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디라고 하는 조 에디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여하튼 미국 선교사 두 사람을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를 모셔다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부흥 설교도 하게 하고 그래서 큰 말하자면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 총독부가 그때부터 이스만을 요주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만이 이게 기독교 청년 교육 한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립운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백오원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만이 너무나 설치고 다니면서 청년들을 규합하고 하는 바람에 총독부의 촉각을 건드려가지고 총독부가 그때부터 기독교 교인들을 전부 다 일망타진해서 감옥에 제거를 합니다. 윤치호를 보면 원래는 600여 명이 체포당한 기독교인들. 이스만은 그때 윤치호 다음으로 이제 체포들어가고 운명했었는데 미국의 선교사들, 특히 일본 동경에 있는 선교사가 더욱까지 와가지고 교섭을 해가지고 이스만은 미국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인데 체포하면 곤란하다고 총독부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스만을 한국에서 미국 감리교 4년차 감리교 총회원회는 한국 대표의 자격으로 한국을 떠나도록 마련해서 이스만이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이스만이 감옥에 들어간 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언론 보시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만이 그때 한국을 떠난 것은 미국에 가가지고 우드로 윌슨을 만나서 우드로 윌슨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자기 친구들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봅니다. 우드로 윌슨이 그때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선발돼가지고 미국에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스승인데 우드로 윌슨 집을 3번 찾아가지고 당신이 유세 동안에 한국에 있는 억울한 기독교 교인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 다 풀어줘요. 근데 우드로 윌슨이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하여튼 이스만은 그래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라기보다도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우드로 윌슨 그 사람을 얻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감옥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스만은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미국 총독부한테 살살 빌고 이제 독립운동 안 하겠다 하면 봐주겠다고 하는 언지를 받았지만 한국 오지 않고 하와이로 가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하와이에 가가지고는 이스만은 호놀루에서 하놀루에 한인 기독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이 된 거예요. 또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거기 목회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아니니까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아닌데 실제로는 그 교회 이사장으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스만의 하와이에서는 주로 이 기독학원 또 기독교회의 이제 창립자 내지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나가지고 이제 이스만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3.1운동이 난 다음에 상해 임성부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에도 한성 임성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임성부에서 이스만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했거든. 이스만은 그래서 3.1운동 후에 이 기독학원의 교장직 또 기독교회의 실질적인 목사직을 다 이제 접어놓고 워싱턴에 DC에 와가지고 미국 수도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어요. 상해에서는 자기는 나중에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 임성부에서는 자기를 집정관 총재라는 자리에 수도했어요. 그게 영어로 이스만이 보기에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성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외교와 선전 활동을 시작했어요.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 영국 국왕, 이태리 국왕, 프랑스 대통령 등장한테 이제 한국의 임성부를 승인하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 그러니까 1919년부터 이스만이 독립운동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스만은 상해에 가가지고 상해 임성부의 대통령으로 초대해서 상해에 가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스만 자기 생각에는 상해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사실은 이 한국 독립하려면 외교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해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말도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선불 여기 맨주고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으면 당연히 상해에 와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도 저러는 바람에 저 편지를 보내고 정보를 보내고 말이죠. 안 오면 우리가 당신한테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 뭐 탄압하겠다 비슷한 그런 언들을 하기 때문에 이승만이 할 수 없이 상해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같이 다른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일한 일이 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자기는 이승만은 완전한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 외교 독립 노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일본의 압력을 가해서 이제 독립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무력 독립운동을 해도 소련의 힘을 얻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데올로기의 차이, 독립운동 방향론의 차이 등을 해가지고 이 내각, 이승만이 이끄는 내각이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고 했던 이동희, 양창호, 뭐 김규식 등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승만 반대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1925년에 탄핵당하고 말았어요. 자기 임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상해에 있지 않고 맨날 워싱턴에 가서 딴 돈 잘못 쓰고 있다고 등등 이제 이승만에게 가해진 탄핵의 이유였었죠. 여하튼 이승만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 정부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최초로 또 탄핵당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승만은 상해에서 자기를 탄핵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워싱턴에서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구미위원부라는 기구예요. 그거는 자기 한성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의 명의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자기를 탄핵해들은 나는 한성 임시정부의 직정관 총재로 만든 구미위원부의 창립자라서 구미위원부를 이끌어가겠다. 구미위원부를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그 구미위원부를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거기에 실질적인 디렉터로서 말이죠. 미국과 그렇다에 대한 외교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하튼 우선 독립운동가로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동안에 이승만은 국제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할 만한 국제회의는 항상 한국 대표로 뽑혀가지고 갔었는데 큰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은 이 국제회의에 가서 한국을 홍보하는 일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외교 활동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자꾸 학자들이 얘기해가지고 이승만의 독립운동가로서는 그건 변변치 않다라는 총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회의에 가서 한국 대표로 가서 해가지고 거기서 발언권을 얻지 못해요. 한국이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아무리 나와야 일본이 딱 길을 막고 미국도 한국 사람들의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이승만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도 본때 있게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 갈 때마다 거기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동안에 만든 영어로 된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뿌려주고 말이지 한국의 홍보를 자꾸 한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국의 억울한 입장을 각국에서 모인 신문기자들한테 또 모인 외교 대표들한테 알립니다. 제네바 회의 같은 데 갔을 때 예를 들자면 거기 가서 이제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의 방송시설을 통해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독일계 신문에 무슨 사장이라든가 프랑스어로 되는 신문의 기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독일어, 불어, 영어, 뉴욕타임스의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각국 외국어로 한국의 억울한 입장을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해가지고 상당한 홍보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아주 세계의 중요한 외교관들과 신문 기자들한테 다 알려지게 돼요. 식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코리아의 시노님이 된 거예요. 식만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동료가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있지만은 상당히 큰 한국의 사정을 외국 지도자한테 알리는 그런 활동, 또 자기 이름을 또 국제적으로 크게 알리는 그런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외교가로서 실패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천재. 이스마일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하여튼 항상 1등이나 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범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우등생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일은 앞으로 자기가 만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투철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일은 한 번도 어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직업, 돈벌이 하는 직업을 택한 일이 없어. 그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축제를 한 게 하나도 없어. 항상 이 동료. 그러니까 이스마일을 아주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스마일이 나쁜 개인적 성격의 단점, 외교 실패했던 이거 가지고 좀 비판하면서 한 가지만은 인정해. 이스마일이 애국자라는 것만은 인정한다. 그래서 이스마일은 진짜 자기 개인의 무슨 이 추구를 한 게 하나도 어디서든 맨날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교육적 정치가예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지도자였어요. 이게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정치적인.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말이죠. 여기 외교사 정치학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사하고 영국 헌정사하고 외교학하고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예요. 미국사, 영국 헌정사, 그 다음에 외교학,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예요.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 사람이에요. 또 한국의 그 다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많은 논설과 저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출판한 언론인이고 저술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업적을 쌓은 존재예요. 한국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얘기지만은 이스마일만큼 업적을 낸 사람은 없어요. 이스마일은 외교에 실패했다고 아까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좋게 평가해준다면 이스마일만큼 큰 독립운동에 업적을 낸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여기 한 12개 정도 내가 뽑아있어요. 이게 이스마일이고 이 가운데가 아버지고 옆에는 서당 다닐 때 서당 친구 김흥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 많이 있는데 이스마일이 감옥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이 감옥은 아까 얘기처럼 동아일보와 연풍문고 도착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일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날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같이 와서 사진 찍은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마 찬송가고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스마일하고 아들은 비슷한 나무신을 신고 있는데 저 끝에 사람이 6일준의 동생 유성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성준은 이스마일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일제시대에 강원도 도지사까지 한 사람인데 기독교 교인으로서 유명해. 일본 청독부 사람들하고 저녁 시간에 술을 안 먹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아주 철저한 기독교. 이스마일이 하여튼 저 사람은 이스마일을 세상에 역사에 없는 천재라고 쓴 글이 있더라고. 감옥에 있을 때 이스마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스마일은 비상한 하여튼 재주가 있는 인물이라고 글을 남기고 있어요. 하여튼 아주 이스마일 완전히 반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쩌면 이상대 이 사람은 이름이 김정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동경에 한국 YMCA를 창설하고 거기에 초대 총무가 됐던 김정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경무관, 경찰관으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갔거든요. 이는 홍재기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에 이스마일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아직도 머리가 자라기 전에 미국 가기 위해서 가족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가족이 아주 단촐했어요. 이게 이스마일의 첫 부인이에요. 이분하고는 나중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일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누님의 아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스마일의 가족은 이렇게 단촐해. 아주 가난했어요. 이스마일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며느리,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아들만 집에 두고 그 집은 얼마나 가난했냐면 어디에 집이 있었냐면 동대문 밖
동대문을 가다 왼쪽에 산이 뭐죠? 낙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낙산의 오른쪽에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복숭아 밭 오천, 그러니까 과수원의 끝자락에 채소밭을 바꾸면서 거기서 나온 채소를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팔면서 살았어요. 그 부인이. 이스만의 집안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말이죠. 이렇게 100만 분 가치가 있는 게 이 첫째 부인의 얼굴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사진관의 집이에요. 예, 기쿠타 마사토. 일본 사람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진관이 별로 없는데, 일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제일 좋은 사진관에 가서 미국 유학 전에 찍은 사진.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이거는 언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성경 만국,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성경 컨퍼런스, 성경 연구 무슨 그 한국 대표 자격으로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고 있으면 중국서 온 사람, 인도서 온 사람, 말레이시아 온 이런 일본서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나, 기독교 지도자들. 잘났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닐 때 사진이에요. 거기 신과대학 기숙사에 살았는데, 신과대학 기숙사에서 만난 신과대학 목사가 장차 목사가 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박사학위는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거행한 졸업식에서 우드로 윌슨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하고 있으면 상당히 친했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한국 기독학원을 만들었을 때 기독학원의 교장, 하얀 옷을 입고 이게 학생들이에요. 그때는 아직 기독학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리오란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학교를 그 사람들은 딴 데 가고 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했을 때 찍은 사진. 이런 학교이거든요. 나중에 이 학교, 이 기독학원을 1945년 이후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한국에 가져와서 인하공과대학을 넣는 거예요. 인하할 때 인천과 하와이, 합해서 인하공과. 이거는 3.1운동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이 주동을 해가지고 한국 대표자 대회라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 대표자 대회. 그 대표자 대회가 3박 4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영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 의장은 서저필이고 이승만은 그 중에 이제 이 사회를 이제 조직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서 그 회의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이제 퍼레이드 했거든. 그때 사진 찍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더불어 찍은 아주 중요한 기념사진이에요. 상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미리 와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던 지도자들, 국무총리 이동일, 내무총장 그리고 이승만이 간 다음부터는 노동국 총판직을 했던 안창홍, 박은식, 나중에 이승만 대신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몰아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박은식. 이 사람은 신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지지자. 이 사람은 장붕이라는 사람인데 장로교 장로로서 이승만을 독적으로 돕던 사람인데 이시영 씨, 또 이동영 씨, 그 다음에 저기가 손정도 씨. 하여튼 이 상임정부의 거물급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하자면은 이동희는 공산당에 당선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공산당인 한국사회당의 당수로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와서 쏘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민주정부를 적화, 공산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이게 일이 될 리가 없어요. 안창호 선장은 원래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승만하고 라이벌이에요.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안창호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박원식 씨도 이승만을 싫어해가지고 결국 이승만 탄핵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을 바꿨었고, 이 두 사람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들도 이승만을 지지. 이분은 처음에 이승만을 지지하다가 나중에 반대파에 합류했어요. 여하튼 상임 정부가 그렇게 오거나이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은 이승만의 탄핵이 참 불가피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 프란체스카 이승만은 첫째 부인을 1911년에 경에 미국서 박사학위하고 돌아와서 YMCA에서 일할 때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성격적인 차가 두 원이었다고 그 가정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10년대부터 1934년까지 24년간 완전히 호래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네바에 1933년에 제네바의 국제회의에 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프란체스카를 만나가지고 재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어요. 프란체스카는 프란체스카 도너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이전에 딴 사람도 이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이 오스트리아 출신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한 것은 이 프란체스카라는 여자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비엔나 교회의 소다수 공장의 사장의 딸인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딸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프란체스카를 상업학교에 보내서 이제 상업교육을 시키고 원래 수학을 잘했어요. 음악을 잘했어요. 근데 상업 부기 같은 걸 공부한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보내가지고 영어 말하자면 통역 자격증을 얻게 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어요. 상업학교에서 타자하고 석기술을 다 배웠고 복수북이라고 그래? 장부정리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나왔어요. 이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모국어가 독일어니까 그런데도 이런 타이핑 촉기 이런 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로서는 말이지 아주 안절맞춤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지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정치, 군사, 경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데 글로 잘했어요. 이승만이 했던 이 여자하고 결혼해요. 34년에 그때 나이 이승만은 한국 나이로는 60세, 그러니까 59세, 여자는 25살 아래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결혼했다 실패한 여자예요. 이혼녀예요. 이승만이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이승만을 결혼해요. 두 분과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참 협조를 이승만은 이 부인을 얻으면서 굉장히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적이 됐는데 다만 이 여자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4.19에 한국인이 됐어요. 한국 실정은 모릅니다. 이승만이 이게 4.19에 의해서 이제 정권에서 물러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승만은 이 부인이 한국말 모를 때 영어 잘하는 사람만 주변에 병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실정을 잘 모릅니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실정을 제대로 알렸을 텐데 부인이 영어 잘하는 사람만 경무대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대한민국 건국을 한 다음에 건국이라는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거행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건국작업이 끝났는데 그 수립식에 동경에 있는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고 그때 이승만과 같이 환담하는 모습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준 철저한 기독교인 군인이었어요. 우리가 첫째 둘 다가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들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성적이 역사상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근데 메가더 장군은 기독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승만하고 아주 의가 맞아가지고 또 철저한 반공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상당히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